안녕하세요, 라미나입니다. 오늘은 조금 자극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어쩌면 잃어버린 30년이 아닌 부정되고 지워지는 10년이 오지 않을까 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성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나라를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계속 살았고 수많은 나라에 여행을 놀러 가보기도 했지만 계속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살만한 곳이 많지 않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어쩌면 우리나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싫다면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다들 우리나라를 부정하고 좋지 않은 시야로 보는 게 애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번 영상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한번 통합적으로 풀어보았으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국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내수보다 수출에 의한 그리고 독재와 독점에 가까운 대기업들의 국가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근로소득도 높아지지 못하는 모순도 같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죠. 왜? 지금까지 우리나라 평균 임금의 경우 인플레이션 대비 퍼센테이지랑 비슷할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이건 아마도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이 어디야? 하면 바로 어디 나올 정도면 우리나라의 인식에도 어쩌면 독점이 스며들어서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과 금융 그리고 통신 분야 모두 국내 그룹들이 세계 4개로 나누어서 국가의 생산과 노동 그리고 소비 모두를 이끌어가고 운영하고 있는 구조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높기로 많이 유명하죠. 아마 가계대출과 부동산 PF 대출 등의 국가부채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이것들을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문제점도 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나라의 문제일까요? 국민의 욕심으로 인한 문제일까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이 있기 때문에 나라도 있는 것이고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문제가 터진다면 나라도 국민도 모두 피해를 끼치는 것은 당연하니까 말이죠. 또한 화폐 개혁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비정상적인 최고점을 이미 뚫은 이유가 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국민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거부감을 가졌기 때문에 무슨 말도 하지 못하겠지만 이것은 자업자득일 것이고 아직 금융상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은 결국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무엇이든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말한 문제들은 국가 자체의 운영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면 그 위기를 버티고 해결하면서 다시 발전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유경제와 그 외 새롭게 태어나고 이끌어가야 하는 플랫폼 산업 모델 모두 대기업에게 위탁하는 구조가 돼버리니 결국 성장 동력까지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년째 지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지금보다 더 떨어진 상태에서 머무른 시기가 올 것이며 이것은 아마 우리가 체감하는 사이보다는 빠르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 위기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위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실업률, 성장 가능을 만들게 하는 나이대에서의 노동 가치가 절하되었다는 것, 취직을 안 하고 있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 동력이 많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점은 가장 큰 문제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금융위기, 주식, 부동산이든 하락하게 되어 있더라도 다시 올라갈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나라의 내수, 즉 살림살이와 기술, 합리적 법치체계의 경제의 혁신입니다. 우버 같은 공유 경제를 실제로 사업에 접목해서 실행하는 나라는 일부 선진국일 뿐입니다. 그런 작은 실천이 각 국민의 개개인의 새로운 경제 창출 모델과 임금 상승, 복지를 스스로 챙길 수 있게 해주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하여 배달 문화에 의한 배달 대행 서비스, 즉 단기적 이슈와 효과와 비발전 비생산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법의 실행과 이행도 아직은 체계가 많이 잡혀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법치국가로 탄생한 지 오래되었는데 말이죠. 이 점은 결국 선진국이라는 문턱에서 우리나라를 다시 예전의 바닥까지 끌어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금의 20살, 즉 성인이 된 사람들은 앞으로의 10년을 삭제당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부정되고 지워지는 10년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죽음과도 같은 기간일 수도 있으며 그냥 지워진 채 아르바이트조차 못하고 30대를 맞이해서 30대에 겨우 재건되는 경제 시스템과 사회 구조에서 작은 일자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점차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더불어 한류 문화가 최고점을 맞이한 코로나 직전에 불과 4년가량이 마지막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
성장의 정점을 찍은 순간의 시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가파르게 성장해온 선진국, 가파르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가파른 시기에 칼날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나쁜 것은 빨리 맞이하기 마련이며 좋은 것은 금방 잊혀지기 마련이니까요. 조금은 자극적으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그래야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면서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들을 적어보았지만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가지 전조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야 모두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기도 하며 예측은 아마 조금씩 다르기도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명품 소비와 여행 소비가 코로나 소비를 넘어서 너무 과열되고 있는 것, 부동산도 끝까지 과열되고 있는 점, 가계부채는 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인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걷기 전 부채를 가지고 있음에도 해결이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일할 의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런 사람들이 청년층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가장 큰 규모의 경제 위험 전조 현상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후의 결과는 일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은 어쩌면 발전의 시기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일일 수도 있죠. 인간은 어쩌면 다 똑같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대호황을 겪으면서 경제가 엄청 좋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잃어버린 30년이 찾아오게 되었죠. 일본이 대호황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비슷한 경제 성장이 찾아왔습니다. 급격한 성장성을 띠게 된 것이죠. 그 후에는 우리나라의 대를 잇듯이 중국에서도 급격한 경제 성장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그 이후에 중국의 경제 성장, 어쩌면 예언되었던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맞춤형으로 발전한 경제적 분야와 기술적 분야들은 너무 내수적 대기업의 독재 체제로 굳어지면서 불과 몇 년 전 애플페이 사태도 터지게 돼버리기도 했죠.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도 우리나라는 신세계 계열이며 코스트코도 삼성을 통해 들어와서 한동안은 삼성카드만 됐었고 애플스토어도 이제서야 직영체제가 겨우 생겨났습니다. 자유경제 시스템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역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아직은 체계적이지 않은 내부가 튼튼하지 않은 껍데기만 글로벌인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계는 키가 맞춰져야 하는 게 맞는데 점점 더 양극화가 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시간제 노동임금, 명목상이 아닌 실질소득의 시간제 임금은 일만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마 곧 다가올 생산, 노동인구 감소와 구인 인력의 크나큰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제3세계 외국인들, 즉 외국인 노동자들도 더 이상 우리나라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직에 오지 않을 것이며 코로나 이후 그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오히려 영어를 조금만 하면 호주나 그 외의 선진국 계열의 나라들이 훨씬 더 큰 보수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3세계 외국인들이 한국어까지 배우면서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오는 메리트는 점점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본 영어조차 못하는 교육 수준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만 한국에 오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류와 서비스직, 제조업 등에서 동급 대우와 경쟁은 우리나라 국민이 받게 되는 것이며 심지어 단순한 직업이나 일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왜? 외국인 노동자들은 동기부여가 우리나라보다 좋으니 효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급격한 성장과 좋은 환경, 시민의식의 성장성 등을 거쳐서 우리는 시급 1만 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화 수준은 이미 시급 2만 원, 3만 원, 이미 시급 1만 원 이상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실제로 엄청난 괴리감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곧 생기게 되는 위기와 위험의 신호로도 볼 수도 있게 되고 말이죠. 한마디로 지금의 GDP는 독과점 체제의 대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후진적 법률, 후진적 세금법에 의한 직간접 이중세금과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고연봉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평균, 다르게 말하면 통계의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챗 GPT 등 예전과는 다른 또는 또 한 번의 산업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시간차를 버리고 뒤늦게 쫓아가게 되면 더욱 미래를 그리는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점점 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것이며 알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신기술을 늦추게 되거나 한국형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으로 시간을 버리게 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여러 문제들이 우리나라를 직면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나 이것은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며 대부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2차 성징을 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겪게 되는 성장통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본디 하루하루에 충실하고 행복하게 살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